산업 내부 경쟁을 판단하는 데서 세 번째 판단에 대한 기준이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즉 산업의 수명입니다. 수명 주기입니다. 그래서 포터의 어떤 이론은 그 산업이 그러니까 초기에 이 도약하는, 즉 발전하는 산업, 확장하는 산업은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성숙 산업은 빨리 나오는 게 좋다는 게 포터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쭉 올라와서, 즉 초기에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만, 초기에 이제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여기까지 성장기죠. 그다음 쇠퇴기 이런 어떤 형태로 분류합니다만, 이런 어떤 2단계, 즉 성장을 계속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즉 철수하는 게 좋다는 게 포터의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성숙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즉 어떤 산업을 보고 우리가 어떤 지표로 성숙 산업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궁금증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만, 포터는 되게 6가지 정도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총 수요 성장이 둔화됐을 때, 즉 시장의 수요가 성장률, 시장 수요의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품의 성장률이, 시장의 성장률이 그전에는 15% 또는 30%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 2% 이렇게 됐을 때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반복 구매자가 형성됐을 때, 즉 신규 고객이 아니라 제품을 대체하는, 즉 반복 구매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 이런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성숙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가 생산 설비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생산 설비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품 생산 자체가, 제품 시장 자체가 확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1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총 수요가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생산 설비의 증가율도 둔화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감소했을 때 결국에는 제품의 어떤 시장 자체가 이 성숙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 즉 기업들은 그 시장에 대한 공격적 투자나 공격적인 제품 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감소,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게 이어지나요? 오래된 반복 구매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반복 구매자는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 어떤 파격적인 새로운 제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규 제품에 대한 출시를 기업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것. 결국에는 제품 자체가 시장이 형성이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혁신 이론에서는 지배적 디자인, 즉 다미넌트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결국에는 지배적 디자인 자체가 형성이 돼서, 지배적 디자인은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이나 인터페이스 등등을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아이폰이 이제 그런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뭡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그다음에 반복 구매자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 이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률이. 자, 이런 상황을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댕처럼 우리도 스마트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왜 이런 갤럭시 노트 7이라는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포터의 성숙 산업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봅시다. 총 수요 성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이폰 7 나왔습니다만,
뭐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25%의 판매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즉 이건 이제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스마트폰의 시장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오래된 반복 구매자가 형성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 어떤 물건을 스마트폰을 사는 구매하는 사람보다는 저처럼 그 반복된 구매자. 그래서 저는 이제 S5에서 S7으로 이동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반복된 구매자의 오래된 반복된 구매자가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생산 설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가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감소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지배적 디자인, 즉 다미넌트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지배적 디자인이 이미 아이폰을 통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제적 경쟁은 지금 격화되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또는 뭐 일본의 그 업체들 소니라든지 뭐 이런 업체, 일본 업체들은 물론 글로벌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중국 업체의 어떤 가세에서 국제적인 어떤 경쟁이 대단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섯 번째 어떤 지표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당연히 이제 이익률의 이제 하락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에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자체는 사실은 상승을 하고 있거나 뭐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이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나머지 어떤 지표들이 거의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어떤 시장이 격화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의 수명 주기라는 이제 포터의 어떤 사고 방식, 그리고 특히 산업 내부 경쟁만을 지켜볼 때는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성숙 산업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상황에 삼성전자가 직면해 있고 여기다 또 하나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의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개발 주기를 짧게 끊어가면서 결국에는 반복 구매자들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스마트폰은 이미 이제 다미넌트 디자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예를 들어 코스트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보다는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코스트를 줄일 것인가 하는 이슈에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근데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이슈는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이 성능을 즉 예를 들어서 앱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또는 화면의 밝기를 좀 더 밝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한편은 성능에 대해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또 한편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라든지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손에 이제 그립감이 좋아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두 개의 어떤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터리 수명을 늘려야 되는데 한편에는 배터리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지금 사실 시장의 요구 또는 소비자의 요구에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 이게 예를 들어 모순되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거기다가 제품의 개발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개발 주기가 짧아진 상태에서 이런 모순된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은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공수를 투입하고 더 많은 개발자를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수익성의 측면에서 영업이익의 측면에서는 결코 기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리 쉬운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 결국에는 배터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과정 속의 통합성,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성 자체를 완성해야 되는, 완결해야 되는 그 시간적 여유가 삼성전자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배터리 폭발 사건은 이런 어떤 성숙 산업의 그런 위험 속에서 어떤 하나의 영업 이익률 하락을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순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나타나는 하나의 좀 불행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가 직면하고 있는 아이폰도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들을, 즉 영업이익률 하락을 막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노력은 향후에도 과속화될 것이지만, 그건 반대로 이 스마트폰 회사들에게서 더욱더 큰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시도라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중국의 어떤 후발업체들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고 이미 코스트 경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내부 경쟁의 네 번째는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산업의 매력도를 볼 때는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화면에는 이제 디지털 플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삼성의 디지털 플라자가 아니라 삼성이나 LG의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대리점, LG 대리점, 이래서 각 지역에는 삼성 제품을 사려면 삼성 대리점에 가야 되고, LG 제품을 사려면, 예전에는 LG도 아니었죠. 뭐 금성이었습니다. 금성. 그래서 금성 제품을 사려면 LG나 금성 제품을 사려면 골드스타, 뭐 금성 제품을 사려면 뭐 금성 대리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러한 어떤 대리점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어떤 삼성 제품을 살 방법은 다른 데서 어떻게 삼성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또는 어떤 회사에서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서 현대 가전,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TV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려면 실제로 예전 같으면 이런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팔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이마트라는 어떤 양판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마트의 양판점 모델은 일본의 양판점 모델을 그대로 들여온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양판점이 가서 이런 대리점 체계를 붕괴시켜 놨던 게 일본의 유통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독점적인 배타적인 유통 구조는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마츠시타 같은 마츠시타가 가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마츠시타는 사실 제품의 품질보다는 이런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 유통 채널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전형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츠시타에 대한 우리는 이제 마츠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츠시타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경영 자체에 대한, 또 마츠시타 그 자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제품 개발과 R&D 관련돼서는 마츠시타에 대해서 그리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츠시타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마네시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네라는 것은 일본어로 흉내를 내다, 즉 카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츠시타하고 이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마네시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사실 이제 마츠시타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마츠시타의 전략 자체가 항상 2등 전략, 그래서 먼저 혁신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2등으로 들어가서 혁신한 제품을 베껴서 결국에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그걸 막 뿜어내는, 즉 유통 채널로 흘려보내고 자신의 유통 채널에 다른 기업들의 접근을 막는 이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좀 붙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LG하고 삼성이 이런 대리점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통 채널에만 이걸 자신의 자사의 제품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파이프를 독점하는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전략이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해당 기업에서는 대단히 플러스의 요소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대단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유통 채널에 대한 압도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하이마트라는 양판점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유통 채널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유통 채널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기업의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결국에는 언제든지 하이마트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나 LG,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 볼 때 하이마트 같은 이런 어떤 양판점의 등장은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플러스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즉 유통 채널에 대한 비타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바뀔 수 있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터의 어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포인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산업 내부 경쟁의 마지막이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장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이제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포스코하고 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980년대 정도까지 포스코는 아까 독점적 일사의 독점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할 수 있냐면 포스코에 있어서의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는 장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아주 유행이 됐던 애니메이션에 보면 우리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월마리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인들이 못 오게 막는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만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일사독점이라는 형태는 이미 법적 보호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수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월마리아 같은 그런 계단이 어떤 포스코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 물론 밖에 있는 기업은 굉장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좀 화가 나고 볼 때는 우라통이 터지겠습니다만 안에 있는 즉 장벽 안에 있는 기업에는 대단히 정말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를 몇 개를 줄까요? 5개, 또는 10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매력적인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이야기 있습니다. 한전이 이번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못 틀겠다 한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항상 전기세 이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에어컨을 튼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고 사실은 불편하고 500원짜리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한전이라는 일사독점의 체제에서는 대단히 이게 좋은 이것도 우리가 별 3개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또 정치적 제도적 장벽에 의해서 막혀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이라고 부르면 조금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카이 같은 경우 보면 1조 한 3,400억, 1조 4천억, 그 다음에 LIG 넥스원 1조 2천억, 삼성 테크윈 1조, 한화 한 9천억 이런 게 있습니다만 방산이나 방위산업체라는 것은 이것도 철저하게 법률적 장벽에 의해서 특히 방위산업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항공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국가하고 손을 잡고 타이업이 돼서 함께 해외 이 판매를 위해서 이 해외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니까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주요한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산 기업들의 진입과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철수할 때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그 퇴출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월마리아라는 장벽에 의해서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어떤 거인들의 공격에 이게 보호받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부 경쟁에 있어서 그 산업의 매력도를 따지는 5번째가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우리가 지금 마이켈 포터의 5가지의 어떤 힘, 5가지의 영향력 변수, 영향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산업 내부 경쟁이 치열한가 치열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잠재적 진입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잠재적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잠재적 진입자가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진입 장벽이 얼마만큼 높은가 낮은가의 이슈입니다. 즉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입 장벽이 얼마만큼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그 매력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잠재적 진입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선크 코스트로 불리는 매몰 비용, 두 번째가 규모의 경제, 세 번째가 학습 곡선.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 비용이나 선크 코스트가 있습니다만 매몰 비용이 많은 경우, 즉 철도, 철강 또 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가 처음에 진입할 때 썼던 비용이 대략 추산하는 게 20조, 즉 부산에 공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설비를 들여오고 이럴 때 썼던 돈을 대략 20조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선크 코스트, 즉 매몰 비용이 큰 산업인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진입하려면 20조라는 돈이 필요가 결국 20조라는 돈이 없으면 진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후발자들이 또는 잠재적 진입자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주변 또는 우리가 대학로에 보면 이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포장마차를 한 대 발주해서 한 대를 요즘 포장마차도 뭐 발주하면 바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포장마차를 한 대 발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쓴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200만 원을 가지면 포장마차 산업에 일단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20조라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나 나나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것 또는 국내 웬만한 기업이라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도하고 철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잠재적 진입자가 판단할 때 매몰 비용이 즉 선크 코스트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큰 업종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몰 비용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포장마차처럼 매몰 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극히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그래서 그런 산업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은 경제학에서 아마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투입량, 즉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한번 표를 볼까요? 그래서 규모 경제라는 것은 이런 걸 이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가 생산량을 이야기하고 이제 C가 평균 비용을 이야기합니다만 생산량이 XA에서 XB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코스트가 C의 A에서 C의 B로 코스트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스트, 즉 비용의 곡선이, 평균 비용의 곡선이 하락하는, 즉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A, 즉 여기가 철강에서 1000만 톤을 우리가 생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XB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1000만 톤이라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도 5천만 톤이라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즉 규모 경제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A하고 B라는 두 개의 어떤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B가 이긴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상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판매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X의 B를, 즉 B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략 한 5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원가가 500원이라면 여기는 원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 있어서 두 배의 어떤 원가의 두 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발로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이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A하고 B라는 두 개의 기업이 등장해서 B 기업이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A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걸 본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B 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5천만 톤이라는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A 기업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B라는 정도의 생산 설비를 구축, 즉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삼성의 자동차 케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20조를 투입해야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 괴단히 불편한 그리고 의사결정이 괴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즉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작동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잠재적 진입자가 들어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학습곡선입니다. 학습곡선은 생산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학습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학습 효과나 어떤 누적적인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죠. 사실 학습곡선, 즉 러닝 커브라고 부릅니다만 학습곡선이 나타났던 것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의 즉 미국의 비행기 조립 공장, 2차 대전이 아니라 아마 1차 대전일 겁니다만 비행기에 조립하는 그 공장 내에서 이 학습곡선이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즉 비행기 대수를 쭉 이렇게 조립해 감에 따라서 조립에 드는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해 가는 것을 작업 관리자들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학습곡선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습 효과에 의한 효과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숙련공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숙련공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A사에서 B사로 숙련공이 이동할 때 그 생산량과 관계없이 숙련공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곡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떤 숙련된 학습 어떤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한 초기 진입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를 시간당 10대를 조립하고 있는 숙련공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시간당 한 대를 조립하는 미숙련공이죠. 미숙련공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배의 생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산업에 초기에 진입한 기업이 후발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곡선이 작동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기업에 있어서 즉 후발자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이제 재밌는 그 케이스입니다만 이런 우리가 이제 규모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한 후발자의 진입 전략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D램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XB하고 XA라는 이 두 개의 이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발자의 A라는 회사가 이미 A라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코스트 C의 A의 포인트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자가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초기의 생산량을 늘릴 때 이미 이 어떤 학습곡선, 즉 이 학습곡선, 이 코스트 곡선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발자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할 때 결국에는 코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량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트는 이 정도의 코스트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결국엔 이 원가 코스트 곡선을 내려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을 B로 해서 그 적자를 만들어내는 즉 이 부분이 이제 적자가 됩니다만 초기에 A보다도 낮은 B라는 즉 이 지점을 통해 XB 즉 C의 B라는 이 코스트 곡선을 이 코스트를 미리 선점함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결국에는 적자를 봅니다만 결국은 이 원가 코스트 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즉 생산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이 타고 내려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초기 단계 적자를 발생시키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선발자를 따라잡는 대단히 유니크한 재미있는 전략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사실 D램에서 나타났던 이런 전략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에 81년인가 D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선발자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비해서 결국에는 코스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이미 이선에 있었던 거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덤핑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막대한 양의 어떤 D램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 규모 경제를 활용한 결국 후발자의 어떤 진입 전략, 후발자가 이미 그 원가 구조, 원가가 어떻게 떨어질 거라는 거, 원가가 하락할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후발자들이 선발자들을 밀어내는 이런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